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의 컴백 공연이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공연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난 건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내일 BTS가 오르게 될 무대인데요. 마치 독립문을 떠올리게 하는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뒤편에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공연을 하루 앞두고 들뜬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되는데요. 광장 곳곳에는 BTS와 관련된 대형 글판이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BTS 컴백 관련 홍보물이 그려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도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전 세계 아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만 2천석 규모의 관람석과 2,500여 개의 개방형, 이동식 화장실도 마련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광화문 일대 교통도 통제되고 내일은 주변 지하철역도 무정차 통과합니다.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내일 광화문 일대로 외출하신다면 관련 정보 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BTS 공연뿐 아니라 봄꽃 구경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과 내일 날씨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운 분인 오늘부터 BTS 컴백 공연이 열릴 내일까지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 때문인데요.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서울의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지만 내일 새벽 2도까지 떨어지겠고 내일은 한낮 기온이 다시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공연이 시작되는 저녁 8시는 8도로 예상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BTS는 내일 공연 이후 전 세계 34개 도시를 돌며 월드 투어 콘서트에 나섭니다. 첫 개최지인 경기도와 부산에선 군과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야말로 방탄 경호에 나서는데요. 이 훈련 현장에 장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관중석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대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만 8천 명을 수용하는 대형 경기장에서 테러 경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선 소방 드론이 날고 장갑차와 폭발물 처리 차량이 잇따라 경기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룹 BTS의 월드 투어 콘서트 첫 개최지에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테러 훈련이 진행된 겁니다. 이곳 고양 종합운동장도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보랏빛 물결로 가득 들어찰 예정입니다. 객석 폭발물 협박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엔 경찰 특공대를 비롯해 군과 소방 등 7개 기관 120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 등은 최근에 많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합동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택배 상자에 담긴 폭발물이 발견되자 관객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방호복 차림의 대원이 폭발물을 외부로 옮깁니다.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도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I'm sure that they did an incredible work and job here for safety, for our safety and policemen too. 무결점 안전을 목표로 한 민관군 합동작전은 공연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BTS가 3년 9개월의 공백을 마치고 드디어 내일 광화문 컴백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열릴 BTS 공연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경복궁을 출발한 BTS 멤버들이 광화문과 월대를 지나 왕의 길을 걷습니다. 이들이 광장 북쪽에 설치된 본무대에 도착하면 K-팝 제왕의 귀환을 알리는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화문 광장 북측에 설치된 메인 스테이지에는 공식 티켓 소지자 2만 2천 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팬들도 공연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공연장 주변으로 많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광화문과 시청역 부근까지 안전 펜스가 둘러쳐져 있어 미리 정해진 31개 게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이트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됩니다. 팬들과 시민들을 포함하면 내일 약 26만 명이 광화문 광장과 그 주변에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경찰관 6,500여 명과
안전장비 5,400여 점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에 대비하고 소방청도 특별 경계 근무를 발령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에서 서울광장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이 통제됩니다. 또 공연 당일인 내일 오후부터 공연이 끝나는 밤 10시까지는 시청역과 광화문역, 경복궁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버스도 우회합니다. 광화문 내거리 주변의 LED 스크린에선 BTS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등 관련 영상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코리아나 호텔을 포함해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와 동아미디어 센터 등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매되는 신보 아리랑은 한국적 정체성이 듬뿍 담긴 앨범으로 내일 공연에선 수록된 14곡 대부분을 라이브로 부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런던 올림픽 개막식과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꾸민 거장 해미시 해밀턴이 공연 연출을 맡은 만큼 이른바 역대급 스케일을 선보일 걸로 기대됩니다. 주변 상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광화문 무료 공연 당 한 차례만으로 서울시에 약 2,6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컴백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화문 일대는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BTS 컴백 공연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지 꿀팁을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BTS가 오늘 새 음반 아리랑을 발매하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선보이는 컴백 무대 어떻게 꾸며질지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무대가 일부 공개가 돼서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무대는 보통 LED 무대로 굉장히 빤빤하게 크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메인 무대는 개선문처럼 뚫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경복궁까지 한눈에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가 될 때 경복궁의 그런 모습들, 한국의 전통의 모습들, 그리고 세종대왕과 왕의 조각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그 BTS가 이번에 신곡 아리랑을 가지고 라이브 무대를 펼치는데 굉장히 멋진 무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곡이 14곡이 있는데 전체 1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주요 곡과 메인 타이틀곡 스윙을 비롯해서 빌보드 핫백의 1위에 올랐죠. 처음 한국인으로는 최초를 기록한 다이너마이트 등 좀 유명한 곡들을 선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해미시 해밀턴 감독이 슈퍼볼 중간 하프타임 공연 쇼를 했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라이브 공연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네. 연출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아티스트가 정말 세계 무대로 세계의 그 정말 예술가의 손을 거쳐서 또 한 번 거장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공연 장소가 이 잠실 주경기장이나 고양 같은 평소에 쓰던 공연장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을 택했습니다. 일부 제약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 의도가 있을까요? 예, 그 방시혁 대표가 이렇게 컴백을 하면서 전역을 했잖아요. 군백기 동안 팬들을 많이 못 만났던 BTS를 위해서 전 세계 팬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광화문 광장을 택해서 멤버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무료 공연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물론 생중계는 유료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지만 그래서 팬들과 좀 더 가까이서 만나고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은 광장이자 한국의 많은 역사의 아픔 그리고 즐거움 한꺼번에 즐겼던 곳이기 때문에 다들 한꺼번에 모여서 들뜬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기획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식 예매 관객은 2만 2천 명이지만 주변에 몰릴 글로벌 팬들까지 합치면 최대 26만 명이 광화문 일대를 메울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전을 위해 주변 건물의 옥상은 폐쇄가 됐지만 티켓이 없는 분들도 좀 충분히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26만 명, 최대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역에서는 여기 31군데의 대형 건물의 옥상은 폐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굉장히 큰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광장까지 쭉 늘어지는 곳에 지역마다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린을 통해서 또 그 팬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그 방탄 아미밤이라고 하죠. 응원봉을 흔들면서 떼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또 화장실과 현장 진료소 같은 것들이 마련돼서 좀 아프시거나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빨리빨리 좀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공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뭔가 주변에서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워낙 많은 분들이 몰릴 예정이다 보니까 뭐 어디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하는지 화장실은 어디로 갈지 이거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화장실 문제가 아닐까 생각돼요. 공연은 1시간이지만 이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은 전체 무정차가 되고 그리고 또 전체 많은 사람들이 전날 밤부터 노숙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와 또 카카오 맵을 통해서 현장에 지금 18일부터 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는데 화장실 있는 지역이 표시가 돼 있고요. 스크린도 어디 있는지 표시가 돼 있고요. 문을 어디를 폐쇄하고 어디를 여는지 그런 것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맵을 통해서는 460개 버스 노선의 초정밀 지도를 살펴서 이 버스가 어디로 우회하고 어디가 많이 막히는지 그런 정보도 나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좀 교통 상황도 보고 상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관람일 것 같습니다. 이 BTS 멤버들도 공연을 앞두고 이 팬들에게 안전을 당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미 하면은 성숙한 관람 문화로 굉장히 유명한 팬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주변을 독려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아주 좋은 K-팝 팬덤 문화를 알리는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날 이제 BTS의 리더죠. RM이 위버스 팬 플랫폼인데 위버스에 나와서 정말 안전을 당부한다. 그리고 현장 진행 요원의 뜻을 잘 따라주길 바란다. 그리고 진도 메시지를 통해서 그 팬덤 우리 아미의 힘을 보여줘 우리가 성숙한 공연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유료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190여 개국에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공연 실시간 생중계 처음이라고 하던데 넷플릭스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요? 네, 넷플릭스가 정말 2023년에 생중계를 시도한 이후로 음악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에서도 정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각국 공연에서 가장 유명한 스태프들이 다 엄청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라이브기 때문에 동시 접속을 하면 이게 만약에 중간에 끊기거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네. 수억 명이 동시 접속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서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여태까지 라이브 공연상 사상 최대 관람 최대 시청이자 그리고 최대 동시 접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사상 최대 기록을 하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또 하나의 기네스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광화문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과 팬들에게 꼭 가봐야 할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정말 그 이번 컴백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벤트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BTS 더 시티 항상 유명하죠. 이번 더 시티를 통해서 곳곳에 좀 즐길 거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많은 스크린을 통해서 BTS의 그 내용을 접할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남산타워와 롯데타워는 또 BTS 이번 아리랑의 빨간색이죠. 그런 앵커님도 빨간색이 지금 눈에 띄는데요. 빨간색을 가지고 좀 이런 공연에 예고를 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DDP에서도 조명쇼를 하고요. 반포 분수공원에서도 조명쇼를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아리랑 러브송 라운지가 마련돼서 함께 휴게를 하고 또 같이 포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내일 TV조선 뉴스7에서도 BTS 컴백 특집 방송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러 18시간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이 출범한 지 72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건데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현역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있는 서울고검청사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통일교로부터 급품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모든 의혹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수본에서 판단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어제 오전 10시쯤 시작돼 18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4시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전 의원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럼 혐의는 여전히 일체 부인하시는 상황일까요? 저는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전 의원에 대한 이번 소환 조사는 합수본 출범 72일 만에야 이뤄졌는데 유독 현역 여당 의원 신분인 전 의원에 대해선 수사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미 2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인데 합수본이 시간을 끄는 사이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얼마 전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함께 일했던 기장들을 입달아 습격해 한 명을 숨지게 한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 동기가 퇴직 때 공제금을 원하던 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 공제해 간부인 선배 기장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수개월간 미행하며 피해자들의 동선을 세밀하게 파악했다고 합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성하는 기색 없이 계획 범죄임을 인정했던 50대 전직 부기장 김모 씨.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직 당시 조종사 공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7월 광장 공포증 등으로 조종사 면허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조종사 공제회를 상대로 면허 상실 보상금 1억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공제회 측은 정신질환일 경우 보상금 상한은 5천만 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김 씨는 가입 당시 없던 단서 조항이라며 1년간 소송을 벌였습니다. 1심 법원은 4,100만 원만 보상하라며 공제 측 손을 들어줬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차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기 고양시 기장이 조종사 공제회 간부였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1차 범행 대상의 비행 스케줄을 미리 파악해 잠복했고 부산에서 살해한 기장 역시 수개월간 미행하며 운동 시간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신상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걸그룹이 공항에서 출국을 할 때 과잉 경호를 받아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경호원들이 강강술래를 하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 경찰이나 공항 보안 요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시설을 막는 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춘분날 한가위에 있는 강강술래 얘기가 나오니까 뜬금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마디로 K-팝 아이돌 스타들의 안전이 먼저냐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공항 이용권이 먼저냐 이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 지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른바 레전드를 찍어버린 오늘자 아이돌 공항 경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과잉 경호,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사설 경호업체들이 손을 잡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 동영상이 나오면서 상당히 과잉 의전, 과잉 경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왔는 사람들 우리도 지금 출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못 타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도 SM 엔터테인먼트에 있던 한 소속 그 아이돌에도 문제가 있었고 3년 전 2023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용인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K-팝 스타들이 생각보다 많은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과잉 경우에 막혀서 탑승 수속이 늦어져서 비행기를 놓쳤다.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 행위에 따른 그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아마 첫 번째로는 과잉 경호를 해서 출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그 해당 경호원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해당 경호원을 고용하고 그러한 업무를 하게 만든 그 경비 업체도 대상을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경비를 구체적인 그런 업무를 지시한 기획사를 상대로도 함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러한 과잉 경비 경호로 인해서 출국 수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 과거 배우 변우석 씨도 황제 경호 논란이 일었었는데 경호업체만 경비업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연예인 공항 출국 일정 홍보할 때 아까 기획사도 어떻게 보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획사의 책임 이것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일반 공중이 많이 오는 곳에서 특히 지금 K-팝 스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상업적 이용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는 K-팝 스타의 어떤 안전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K-팝 스타나 연예인들에 대한 특별한 의전을 제공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천공항에서 연예인 전원 출입문까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특혜가 아니냐라는 것에 있어서 금방 흐지부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한 30대 공항 중에 인천공항에만 이런 특별한 문이 없다. 패스트트랙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간 공론화 이 정도 된다 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 울산에서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2014년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아실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2026년에 똑같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아주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이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가슴이 아픈 얘기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빌라에서 30대 가장인 아빠와 그리고 7살 그리고 2살, 4살 젖먹이까지 4명, 온 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한 이후에 며칠간 이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자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신고를 했고 실제 경찰과 또 행정관청들이 출동해 본 결과 이와 같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장인 30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있을 뿐 구체적인 직업이 없었던 것이고 특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떤 일로 해서 이게 형사 처벌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 지금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족이 숨지기 전에 위험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돼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좀 안타까운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1년 전부터 그러한 징후가 포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가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과다하게 미납이 되다 보니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당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긴급 생계비가 지원이 됐었고요. 주거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도 함께 지원이 되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계를 책임졌던 해당 가족의 엄마가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그 형편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1월의 경우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명단에 포함이 되었었고요. 이 당시에도 건강보험료 미납이 계속되는 그런 네.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 방임과 학대의 그런 징후가 있다면서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로 경찰이 출동도 하긴 했었지만 그런 학대 정황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간 그런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째 아이가 학교를 결석해서 신고가 2번 들어왔는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뭐 아이들이 건강상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좀 방임으로 제대로 개입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했다고 보십니까? 아동 학대라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징후가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그런 방임에 해당된다고 하겠죠. 이 경우에는 생계 곤란한 그런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행정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섰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의 보복 공습을 받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 한국 등과의 LNG 장기 계약에 대해 최대 5년간 불가항력에 따른 공급 불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할을 압박했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며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카타르의 에너지 거점 라스라판입니다.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량의 20%를 차지하는 이곳 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자 카타르 국영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한국과 중국 등으로 향하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전체 수입량 중 30%인 연간 1,000만 톤의 LNG를 카타르에서 수입합니다. 카타르에서 공급이 끊길 경우 전기, 가스 요금 상승 등 산업계와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에너지 시장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Look,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and we step up for Japan. We have 45,000 soldiers in Japan. We spend a lot of money on Japan. 즉답을 피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판하고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며 트럼프의 전쟁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私は世界の繁栄とそして平和に貢献できる世界中に平和と繁栄をもたらせるのはドナルドだけだと思っています。 다카이치는 파병에 대한 일본의 법적 제한을 설명하며 군사적 지원에 나서는 대신 외교,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검찰 폐지에 종지부를 찍는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회는 또다시 필리버스터 전국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지금도 토론이 진행 중인 거죠? 네, 지금은 6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시간가량 공소청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고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방탄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게 법안의 본질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되는 오늘 오후 3시 15분쯤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공소청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두 법안에 대한 2박 3일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그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추락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인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고, 이 땅의 평범한 이웃들을 지켜온 사법체계의 근간이 폭주하는 거대 여당의 칼날 아래 형체도 없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저지시키겠다고 나섰지만 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제 종료하고 표결 처리를 하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 국회가 또다시 필리버스터 전국에 돌입한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전국이 아닌 거죠. 제가 언론에서 몇 번 얘기했고 당부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무제한 토론이지 우리나라 법에는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 즉 이 국민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나서가지고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해보란 얘기입니다, 이게. 필리버스터는 미국 상원에만 있는 제도인데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는 회기가 지나가면 결국 의안이 무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기가 끝나도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은 무력화되는 겁니다. 오늘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결 동의 한 이후에 24시간 지나면 결국 종결해버릴 수 있는 거니까 네.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무제한 토론인데 글쎄요, 좀 뭐 아까 앞에 봤지만 민주당에서도 나서가지고 토론하고 있으니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토론해보고 대신 이건 강행 처리하지도 말고 육탄 저지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종결 동의하면서 24시간에 끝나는 형식적인 그런 하지 말고 그런 네. 절차를 거치지 말고 조금 더 정말 국민이 뭐가 뭔지 알 수 있도록 토론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국회를 보면은 상임위 회의에서보다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 내용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은데요.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입법을 하면서 야당과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다는 비판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지금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만큼 하면 충분할까요?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20, 30년 전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거든요. 네. 수사권,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있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개혁의 선명성을 내세우는 이제 강경론자와 그리고 좀 더 현실론 온건한 내용을 담은 정부안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또 그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조율이 이루어졌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논의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 이어서 이제 국민주권 국회,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과 바람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국민주권 국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주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어쨌든 이 법이 어떤 상황인 건지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수 야당이 거대 여당에 좀 맞서려면 이런 여론 지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뭐 엄청 큰 관심을 가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뭐 야당의 무기력이죠. 야당의 무능이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들이 얼마나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말 전국적으로 여론을 일으켜야 되는데 집안 싸움 하느라고 뭐 영일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자꾸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혁은 물론 뭐 바꾸는 건 좋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쁜 방향으로 바꾸는 건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함께 갖고 있는 거 여러 차례 저도 개인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 검찰이 직접 이른바 인지수사권, 특별수사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하는 것을 감추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걸 누가 통제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중수청이 이제 과거 그 검찰청보다 더 엄청난 그런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변신하는데 그런 것도 누가 통제하나요? 결국은 피해자는 그 범죄 피해자는 울고 범죄 그 피의자는 웃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충분히 좀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고 이 기소 권한은 공소청으로 이관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이 너무 비대해진다, 통제할 장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조계에서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대변인님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지방선거 후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죠. 거기에 이제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이 논의가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또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그 단죄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네. 어떻게든 그 억울한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 기소 분리라든지 공소청 검사의 수사 배제라는 그런 대원칙은 유지되는 가운데서 그런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개편이 되게 되면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이 유죄가 확실한 경우만 기소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보완 장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에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차기 주자 후보군 육성 훈련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 대통령이 가능하면 많은 잠재 주자군들 이 여러 영역에서 성장하길 바랄 것이고 근데 그게 국정을 통해 그런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길 바라지 않을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례적인 전 세계 출장도 그런 맥락 아닐까? 김민수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 있어요. 네, 김어준 씨가 이 비서실장의 단독 해외 출장은 보수 정권 때는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 차례뿐이었다면서 이 강훈식 실장의 잦은 해외 출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좀 했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예사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차기 주자군, 뭐 후계자 이런 것까지 연결하는 건 조금 오버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비서실장 아닙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것이 소리나지 않게 어떤 조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임무지 왜 자꾸 해외 출장 가나요? 외교부 장관은 뭐 하나요? 산업부 장관은 뭐 하나요? 뭐 에너지 문제, 뭐 잠수함 수조 이런 것까지 비서실장에 가야 되나요? 이상한 일이죠.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 임무가 아니니까요. 비서실장은. 또 총리,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외교까지 합니까? 가서 뭐가 글쎄 벤스 부통령하고 뭐 카운터파트입니까? 우리나라 현 정사에 그런 일 없습니다. 총리가 단독으로 출장 가서 뭐 미국 부통령을 만나고 뭐 대통령을 만나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관련 부처 장관들은 뭐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뭐 바지저고리입니까? 왜 총리가 뭐 나서 앞에 다 나서 하고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해외 출장을 다니고 왜 이러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주자군, 뭐 후계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국정 운영의 어떤 시스템을 파괴한 일이다. 이건 분명하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일단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강훈식 실장까지 차기 대권 주자로 지목을 했는데 사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임기 1년도 안 됐는데 자꾸 차기를 거론하는 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후계자 양성을 하는 거다 이런 논의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입니다. 뭐 대통령이 누구를 점지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이런 건 아니죠. 지금 노동일 주필께서 총리나 비서실장의 이제 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미국에 간 것은 그 UN AI 허브랑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UN에 있는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집약시킨 그런 기구를 이제 만들 건데 그 UN AI 허브를 우리나라에 이제 유치하는 거랑 관련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거는 김민석 총리가 의원 시절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 것이고요. 강훈식 실장 뭐 UAE에서 이제 원유 수급이나 방산 관련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 폴란드, 뭐 노르웨이, 캐나다 많이 갔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장관을 제끼고 가는 이유는 그분이 가야지 이제 일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서실장이 가면 저쪽 상대국에서도 카운터파트로 그거에 상응하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랑 한 라인인 분이 나와서 이 일이 좀 더 순조롭게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장관이 가게 되면 방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국방부 장관이 갔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산업부 장관이 갔다. 그러면 그쪽도 그 장관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한 차례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이 갔을 때 일이 훨씬 더 빨리 풀리더라. 이런 노하우로 보내는 것이지 후계자를 뭐 점지해서 뭐 그걸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님 아까 이제 차기 주자를 거론하면은 대통령이 불편하지 않겠냐 이 얘기에는 답을 안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은 속내를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친명계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이 공소 취소 거래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친명계가 조금 불편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죠?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일단 공소 취소 거래설은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가는 것 같고요. 네. 또 정청래 대표가 또 가장 그 뉴스공장하고 각을 세웠던 한준호 의원이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다는 것은 물론 거기서 이제 약간의 신경전이 있기는 했지만은 무슨 그래도 이런 갈등의 봉합이 잘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 친명계에서는 김어준 씨 방송 보이콧 등 거리두기 기류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접촉을 유지하는 등 이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지자들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 물론 이제 지금은 정권 초기니까 당연히 뭐 대통령 중심으로 공고히 하고 있지만 이런 지지자들이 양분되는 것도 민주당의 어떤 나중에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뭐 심상치는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임기 아직 1년도 안 지난 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꾸 뭐 차기 주자가 어떻고 뭐 심지어는 이런 유튜버가 제가 유튜브를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일개 그런 사람들하고 대통령, 총리가 대거리를 하고 거기도 일일이 또 맞상대를 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와 뭐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각각 한 팀이 되어서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균열이 크진 않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다들 알지만 지금 차기 전당대회겠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분명히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분명히 또 한번 일합을 겨룰 텐데 문제가 바로 이제 그것들은 정청래 대표는 단순히 민주당 대표로 그치는 게 아니고 차기 주자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균열이 지방선거에 있을 거다 하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K-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연간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을 돕고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가 물밑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데요. 이 행사 현장을 차정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피부 측정기에 얼굴을 댔더니 주름부터 모공, 색소까지 상태가 한눈에 나타납니다. 간단한 측정 방법에 외국인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To go and see, go to the clinic and see the doctor and kind of see what more they recommend for my skin.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6이 개막했습니다. 올해가 16번째로 외국인 환자들을 국내 병원에 유치하고 K-의료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행사입니다. 외국인 환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히 늘어 2024년 16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세계적인 수준의 K-의료 서비스 수출 계약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에선 47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저희 병원은 안티에이징 리프팅 수술에 주력하고 있는 병원이니까 아마 그쪽에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올해 전문가 강연 화두는 AI 기반 헬스케어입니다. 국내외 연사 46명이 참여해 AI가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AI가 끼지 않고는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K-의료 또 그중에 하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보건의료 분야 고위급 회담도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몽골과 협의체를 구성해 치료부터 제약, 의료기기까지 협력 분야를 넓히고 우크라이나와는 보건의료 재건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팬들이 공연 홍보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에는 전 세계 BTS 팬 아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 국적의 아미들이 포스터 앞에서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아미들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일본 국적의 BTS 팬들이 무대가 설치된 광화문 광장을 미리 둘러봤는데요. 요즘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아미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인기가 느껴지는데요. 요즘에는 아미들의 발길이 광화문 광장 말고 BTS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BTS 멤버들의 추억이 서린 장소들이 있는데요. 컴백 무대를 앞두고 이곳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BTS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자주 찾던 한 식당은 팬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고요. BTS의 숙소였다가 카페로 변신한 이곳에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정국과 지민의 벽화가 그려진 부산 감천문화마을에도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을 넘어서 이 한국과 K-팝 문화를 전 세계에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춘분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밤 사이에는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은 2.5도로 출발하지만 한낮에 14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은 점점 더 오르면서 낮 동안 무척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해 방한용품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은 맑게 드러나겠고 대기도 깨끗합니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4도, 대전은 1.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과 청주, 대전 15도, 대구와 창원은 17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